안녕하세요. 대한건선학회 홍보이사를 맡고 있는 한림대 피부과 박은주입니다. 저희 학회가 지난해 건선 환자분들을 위해서 신문십답이라는 건선 정보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신문십답의 내용을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피부과 전문의들이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 출연해 주신 교수님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피부과에 근무하고 있는 백유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북대병원 피부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남경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병원 피부과 김정은입니다. 건선이 어떤 질환인지는 이미 많은 영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환자분들이 관심이 가장 높은 건선의 치료 방법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건선 치료에서 기본이 되는 건 바르는 약이죠. 바르는 약이 왜 중요한가요? 네, 바르는 약은 사실 저희가 제일 많이 쓰는 치료제 중에 하나인데요. 바르는 약은 건선에서도 마찬가지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비교적 안전하고 효과가 좋은 치료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이렇게 열심히 잘 바르시면 병변이 눈에 띄게 호전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저희가 치료를 할 때 건선이 얼마나 심하냐 정도에 따라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특히 건선 병변이 아주 넓지 않거나 경미한 환자들은 저희가 바르는 약을 많이 사용하고 실제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환자들은 바르는 약이 효과가 없다고 하는 얘기가 많이 하시는데요. 이건 왜 그런가요? 일부 환자분들께서는 바르는 약이 효과가 없다고 말씀하시기도 하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 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르는 약을 용법 용량대로 바르지 않아서입니다. 바르는 약은 사실 귀찮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열심히 바르시다가 나중에는 좀 느슨해지시긴 하는데요. 꾸준하게 용법 용량대로 바르면 어느 정도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안전한 치료법입니다. 그렇다면 건선에 바르는 약의 종류 굉장히 다양할 텐데 주로 어떤 약들이 쓰입니까? 먼저 대표적으로는 국소스테로이드제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국소스테로이드제 연고들은 그 건선에서 일어나는 그 염증과 면역 반응을 억제해서 빠른 효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소 비타민 D 유도체라는 연고들이 있는데, 그 연고는 각질 형성세포, 그러니까 각질이 두꺼워지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테로이드와 비타민 D 유도체를 섞어 놓은 혼합한 복합제가 있는데, 이 연고를 사용하면 그 두 가지 성분의 부작용을 줄이면서 그리고 효과는 높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칼슘유린 억제제 연고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얼굴이나 접히는 부위처럼 이렇게 얇고 민감한 부위에도 적용해 볼 수 있는 연고고, 마지막으로 각질이 너무 두꺼우면 각질 용해제를 병용할 수도 있습니다. 바르는 약을 사용할 때 어떤 주의점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보통 스테로이드가 포함된 연고를 아무래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스테로이드가 가질 수 있는 그런 부작용들을 조심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얼굴이나 목처럼 피부가 얇은 부위에는 이렇게 너무 강한 스테로이드를 오래 바르시는 것은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대부분의 연고는 저희가 흔히 알기로 하루에 2번 바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건선에서 많이 쓰는 스테로이드, 비타민 D 복합제는 보통 1번 바르시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고를 사용을 하기 전에 보습제를 같이 사용을 하시면 더욱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바르는 약의 부작용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부작용은 어떻습니까? 사실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르는 약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부작용 같은 경우는 전문의 선생님과 꾸준하게 상담을 하면은 조기에 발견 및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소스테로이드 같은 경우는 피부가 얇아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것에 맞춰가지고 부위별로 적절한 강도의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호전됐을 경우에 도포 횟수를 줄이거나 다른 약제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병원 방문을 통해서 피부 상태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상이 없어지면 치료를 중단하는 게 맞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유지요법으로 바르는 방법은 뭔가요? 사실 그 건선은
증상이 거의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좋아지더라도 그 병변 아래에 건선의 염증이 남아있고 건선을 기억하는 기억세포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중단하면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재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지요법이라고 하는 것은 증상이 좋아진 후에도 일정한 간격으로 연구를 지속하면서 재발을 막아주는 방법입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스테로이드나 혹은 그 복합제를 사용하고 나서 병변이 많이 좋아지면 앞서 말씀드렸던 비타민 D 유도체나 혹은 칼슘 억제제처럼 좀 더 오래 발라도 안정성 있는 연고로 바꿔서 계속 도포하도록 교육을 하기도 하고, 또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주말요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다 좋아졌어도 일주일에 2일이나 하루 정도, 그러니까 토요일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에 그 스테로이드와 비타민 D 유도체의 복합 연고를 지속해서 도포를 하게 되면 재발의 빈도를 줄일 수가 있고, 결국에는 연고를 열심히 바름으로써 이 건선을 잘 조절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들 말씀 감사합니다. 바르는 약은 건선 치료의 시작이자 기본입니다. 용법, 용량에 잘 유의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광선 치료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건선 치료에서 광선 치료는 무엇이고 어떻게 건선에 도움이 될까요? 네, 광선 치료는 뭐 여기 계신 선생님들 모두 다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실 텐데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치료 방법이고요. 안전하게 잘 사용을 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광선 치료는 뭐 그냥 햇빛이 아니고 그 자외선 중에서도 어떤 특정 파장대, 그러니까 효과는 좋으면서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파장대만 나올 수 있는 이제 기계가 있어서요. 이제 거기 광선 치료 기계 안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으시는 방법으로 흔히 사용을 하고요. 특정 파장대라고 하면 이 짧은 단파장 자외선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파장 자외선을 사용하는 이유가 효과는 높이면서 부작용을 이제 줄이기 위한 그런 방법이 되겠고, 광선 치료를 하게 되면 이렇게 과도하게 활성화된 면역세포의 활성도 좀 억제를 시킬 수 있고, 과각화된 그 각질세포 증식도 좀 억제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광선 치료는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받는 게 가장 적절하고 효과가 있을까요? 광선 치료는 보통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정도 진행하고 한 번 치료 주기에 3, 4개월 이상을 보통 진행하게 됩니다. 이보다 더 너무 자주 하게 되면은 오히려 화상이나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서 일정한 간격을 두는 게 중요하고요. 때에 따라서는 일정이 바빠서 일주일에 한 번만 치료하기 원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받으면은 치료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일부에 있어서는 충분한 효과를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를 받지 않는 것보다는 치료를 받는 것이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서는 전신치료제를 같이 복용하면서 광선 치료를 하거나 바르는 약을 열심히 하면서 광선 치료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시간이 될 때 광선 치료 횟수를 늘리는 방법 등을 사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선 치료라고 하니까 혹시 환자분들께서 방사선 치료처럼 위험한 건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실제로 어떤 치료인가요? 사실 그 방사선 치료하고 광선 치료는 서로 다른 치료입니다. 그러니까 방사선 치료는 암 환자들에게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는 치료이니까 에너지도 훨씬 높고 방사선이라고 하는 파장을 이용하는 치료이고, 광선 치료는 아까 김정은 교수님께서도 얘기해 주셨듯이 그 자외선, 우리가 쬐고 있는 그 햇빛 중에서 건선 치료에 효과적인 그 특정 파장의 자외선만을 피부에 쬐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광선 치료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렇게 접하고 있는 햇빛 중에서 치료에 도움이 되는 파장만 골라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암 치료에 사용하는 방사선처럼 DNA를 파괴하거나 장기에 영향을 미치거나 하는 치료는 아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광선 치료를 할 때도 주의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실 때 얼굴, 그리고 성기 부위, 그리고 눈은 가리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얼굴은 평소에도 자외선을 이렇게 노출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광선 치료까지 하게 되면 피부가 좀 노화가 오거나 색소 침착이 생길 수 있고, 또 눈이나
그 생식기 같은 부위는 평소에도 햇빛에 흔히 노출되는 부위가 아니기 때문에 보호를 하기 위해서 보호 안경을 쓰거나 혹은 생식기 부위를 가리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작용 중에 하나는 광선 치료의 효과를 위해서 방문을 하실 때마다 광량을 좀 늘리거나 광선 치료의 시간을 좀 높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화상을 입는 경우도 드물게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하고 집으로 갔는데 몇 시간 후에 피부가 화끈거리거나 가렵다라면은 그때는 의료진에게 얘기를 해서 광선의 양이나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피부암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피부암 위험도는 별로 높진 않습니다. 하지만 치료 기간이 길어진다, 나는 광선 치료를 오래 받았다, 이런 분들은 정기적으로 피부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즘 홈케어 기기도 많이 있는데 집에서 할 수 있는 광선 치료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저보다 환자분들이 더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다들 진료실에서 질문을 막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근데 저도 막 오히려 그래서 제가 이제 듣고 찾아보기도 하고 하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쓰는 기계들은 사실 뭐 광선 치료도 있고 엑시머 레이저도 있고 하지만, 그런 기계들은 파장이 제대로 잘 나오는지를 중간중간 계속 점검도 하고, 램프 갈고 나면 또 광량이 어떤지도 또 점검도 하고, 이렇게 굉장히 많은 그런 작업을 거쳐서 저희가 치료를 유지하고, 그러면서도 환자분들이 오실 때마다 또 주 2회 매번 그 용량에 무슨 문제가 없었는지 그거부터 체크하고 용량을 결정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잖아요. 그런데 이제 개인용 기기는 아무리 무슨 어떻게 등록이 되었다, 뭐 효과가 좋았다라는 얘기가 있더라도, 사실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뭐 파장이 얼마나 정확할지,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이 얼마나 조절이 잘 될지가 이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사실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고요. 그 다음에 뭐 자외선 조사 시간이나 뭐 강도나 이런 것들을 이제 자의적으로 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치료 효과도 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환자분들이 광선 치료에 대한 오해가 많으신데 오늘 많이 해소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건선의 전신 치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선의 치료가 바르는 약도 있고 광선 치료도 있는데, 전신 치료제는 어떤 경우에 사용하나요? 전신치료제는 앞서 말씀드렸던 바르는 약이나 광선 치료에 효과가 없거나 재발이 빠른 경우, 아니면 건선이 넓은 부위에 침범한 경우, 두피나 얼굴, 손발바닥처럼 치료가 어려운 부위이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은 경우에서는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건선 치료를 위한 전신 치료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그 건선 치료제를 조금 카테고리를 나눠보면 연고제제가 있고 광선 치료가 있고 전신 치료제가 있고, 최신에 이제 개발된 경구약제들이나 생물학제제들,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 번째 단계에 해당되는 게 전신 치료제인데요. 사실 환자분들이 개인 의원에서 받는 항히스타민제나 먹는 스테로이드는 이 전신 치료제에 사실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1차 전신 약제는 그 각질 증식을 억제하는 아시트레틴, 그 다음에 건선의 염증을 조절하는 사이클로스포린, 그리고 세포 증식을 억제하고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메토트렉세이트, 디메틸푸마르산염이라고 불리는 이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1차 치료제로도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있을 때에는 최신 약제라고 또 분류되어 있는 듀크라바시티닙이나 아프레밀라스트와 같은 경구약을 쓸 수도 있겠고, 이른바 생물학제제라고 하는 주사제제들을 2차 치료제로 고려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약들을 남경환 교수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런 약들을 교수님들은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지요? 저는 앞서 남경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1차 약제 4종류와 2차 약제 2종류 모두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별 환자의 상태랑 동반 질환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요. 특정 약제가 어느 약제보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환자분과 상담을 하면서 어떤 검사 주기라든지 내원 주기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약제를 선택하고요. 특정 약제가 잘 맞으시면은 수년에서 수개월까지 이렇게 길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네, 저도 그 약제들을 다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사실 약이 되게 다들 오래된 약이라 저희들이 그래도 많은 경험을 갖고 있고 하는 약이라서 자유롭게 쓰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한 사람한테서 쭉 계속 그 약만 쓰는 건 아니고 환자의 특성에 따라서 약을 처음에 고를 때는 선택을 하기도 하지만 어떤 약을 충분히 썼다, 내가 오랜 기간 썼다 하면 다른 약으로 좀 넘어가서 일정 기간 동안은 다른 약제로 사용을 하기도 하고 또 바르는 약을 같이 하기도 하고 광선 치료를 같이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좀 조합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전신치료제의 부작용에 대해서 걱정이 많은데요. 부작용 정도는 어떤가요? 사실 이 시간에 모든 약제의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대표적인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메토트렉세이트 같은 경우는 간 기능 장애가 대표적인 부작용이고요. 그다음에 사이클로스포린 같은 경우는 혈압과 신기능 장애가 대표적인 부작용이고요. 아시트레틴 같은 경우는 여성의 경우에서는 가임기 때 피임을 오랫동안 하셔야 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피부가 건조해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메틸 푸마르산염 같은 경우는 소화기계 부작용, 그 다음에 얼굴 홍조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약들에 대한 부작용은 또 뭐가 있을까요? 백유상 교수님께서 그 1차 치료 전신치료제에 대한 부작용을 조금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아까 제가 2차 치료제라고 얘기했던 약제들 중에서 아프레밀라스트 같은 경우는 환자분들이 설사나 복통 같은 위장관 증상이 오는 경우가 가끔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듀크라바시티닙은 그 결과에 따르면은 환자분들이 포진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감기 증상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드름이 이렇게 가볍게 왔다가 갈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작용을 물어보셔서 다들 부작용만 얘기를 해주시니까 우리 환자들이 맨날 피부과 약은 독하다는데 괜찮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잠깐 웃음이 나왔는데요. 저희가 되게 많이 쓰고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너무 큰 걱정 안 하고 상의해서 쓰셔도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신치료제를 바르는 약과 병용하기도 하나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전신치료제를 사용하는 환자들은 바르는 약, 연고도 함께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바르는 약을 함께 쓰면 치료 효과가 좋아지기 때문에 우리 지금 전신치료제의 복용량이나 그 기간을 줄일 수 있고 그렇다면 이제 걱정해야 되는 부작용에 대한 그 걱정도 덜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치료를 함께 하다가 그러니까 연고와 전신치료제를 함께 하다가 증상이 좋아지면 전신치료제는 중단하고 바르는 약만 사용하면서 또 건선의 재발을 막아보고 조절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건선치료에서 바르는 약, 광선치료, 전신치료에 대해서 여러 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평소 진료실에서 미처 해소하지 못했던 궁금증들이 많이 풀리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편에서는 건선치료 방법 중에서 요즘 매우 주요하게 쓰이고 있는 생물학제제 치료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